한 나라가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128개국에서 병력을 끌어와야 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정부가 자기 군대의 유일한 통신 수단을 끊어버린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동맹이 대통령을 비판한 지 48시간 만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자국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10개월간의 전쟁 중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해하려면 조금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러시아가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러시아는 천천히 전진하며 막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찾아왔습니다. 2월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2025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장에서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1월 이후 자포리자에서 약 48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2023년 대규모 탈환 시도 이후 가장 큰 영토 진전입니다. 2월은 2023년 이후 키이우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은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3월에는 러시아가 사실상 전혀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2년 반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사상자 수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3만 5천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을 사살하거나 중상을 입혔습니다. 대부분은 드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100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려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잃은 병력과 비교해보세요. 10년 동안 약 15,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2주 만에 이 정도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생각해보세요. 이 숫자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2월에 무언가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에는 전쟁에서 아무도 함께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두 이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소유자, 그리고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의 창립자입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수천 개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해 병력을 조종하고 공격 드론을 조종해왔습니다. 이 스타링크가 장착된 드론들은 전자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도 이 드론들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에 한 대가 여객 열차를 공격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증거를 모아 공개적으로 스페이스X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2월 1일 스페이스X는 등록되지 않은 모든 터미널을 비활성화했습니다. 드론에 연결되어 시속 90km를 초과하는 모든 터미널은 자동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스타링크 트래픽이 급감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고문은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의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임시 안테나를 만들기 위해 교회 지붕과 휴대전화 기지국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오퍼레이터들이 1인칭 시점 드론을 사용해 체온으로 이 병사들을 탐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시 둥굴 시대로 돌아간 셈이죠. 이 영상은 제가 올릴 수 있게 되면, 아니 올릴 수만 있다면 그때 올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끊었어요. 우리의 인터넷 전체를 완전히 꺼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미 미쳐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자체 위성으로 대안을 만들려고 했어요. 러시아는 16개를 쏘아 올렸지만 스타링크는 10,000개가 넘어요. 차이가 너무 커서 한 분석가는 농담까지 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미 군대가 장님이 된 상태에서 러시아 자체가 스스로를 더 눈멀게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후
크렘린은 텔레그램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러시아인들이 그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군대에게는 전장에서의 주요 통신 수단이었어요. 좌표, 드론 영상, 방어, 모금 활동, 모든 것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FSB, 즉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외국 스파이들이 군인들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전쟁을 지지하는 바로 그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파이터 본버,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전쟁 채널 중 하나인 파이터 본버는 이렇게 썼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의 스타링크는 끊을 수 없지만 우리 군인들의 텔레그램은 끊을 수 있군요. 또 다른 채널은 한 문장으로 절망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텔레그램은 유일한 소통 채널입니다. 유일한. 그것도 대문자로요.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4월 3일 러시아인들이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던 VPN 차단이 결국 전국의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켰어요. 현금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무료로 입장을 허용했어요. 가게, 식당, 주유소 모든 것이 멈췄어요. 하벨 도로프, 텔레그램의 창립자는 일어난 일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들의 차단 시도는 대규모 은행 시스템 마비를 촉발했어요. 크렘린은 정보를 통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크렘린이 제시한 대안이 뭔지 아세요? 국영 애플리케이션인 맥스라는 앱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전혀 없는 앱이었죠. 모든 메시지는 정부 서버에 저장됩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그 앱 사용을 거부했고 텔레그램 삭제를 거부한 군인들은 스톰지 징벌부대로 전출됐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죠. 우크라이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러시아가 눈과 귀를 잃은 사이 우크라이나는 조직적인 반격을 가해 48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스타링크와 텔레그램. 러시아의 병력이 충분했다면 스타링크와 텔레그램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가장 불안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2026년 첫 3달 동안 러시아는 9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8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전투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난 모집이 25% 감소했습니다. 프로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45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들입니다. 대안이 없는 러시아 시민들입니다. 국방부의 광고는 이런 남성들을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평화가 오기 전에 수백만을 손에 넣으세요. 영국 군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히 논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편도 티켓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 그리고 그 답은 마치 소설 같죠? 그들은 전 세계에서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저는 128개국에서 온 1만 8천 명이 넘는 외국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그 이야기들은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쿠바는 최대 공급원으로 전투원 수는 5천, 2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전선에서의 기대 수명은 140일에서 150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월 2,000달러를 받습니다. 평균 월급이 17달러인 나라에서요. 그리고 불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겨우 17살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이야기는 더 끔찍합니다. 1000명이 넘는 케냐인들이 경비 일자리를 약속받고 모집되었습니다. 입소문을 탄 한 영상에는 케냐인이 가슴에 대전차 지뢰를 묶인 채 러시아 군인에게 깡통 따개라고 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예요? 프란시스, 오늘은 네가 그 깡통 따개야. 그는 곧 달릴 거야. 숲속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일자리를 약속받고 끌려온 가나인 14명 중 한 달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3명뿐이었어. 움직여. 봐봐. 인도에서 한 유튜버가 군대 보조원 일자리를 광고하고 있었어.
인도인들은 러시아어로 된 계약서를 받고 바로 전선으로 보내졌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처음 파견된 1만 2천 명 중 약 6천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어요. 거의 절반이죠. 그들은 40년 전 이 보병 전술을 사용했어요. 일부는 자신들이 실제 전쟁이 아니라 훈련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히느니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을 우리의 부모와 형제로 여기겠습니다. 이 말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강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아무도 답하지 않으려는 질문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상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돈만 있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성장률은 2024년에 4.3%에서 0.6%로 급락했습니다. 2025년에 한편 국방 지출은 연방 예산의 거의 40%에 달했습니다. 푸틴 체제에서 처음으로 군사비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네, 맞아요. 러시아는 전쟁에 자국민을 위한 지출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에 석유 수익은 24% 감소했습니다. 국가의 비상금인 국부펀드는 전쟁 전에는 1130억 달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실업률은 2.1%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치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수치 뒤에는 위기의 신호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민간 경제에서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73%의 러시아 기업들이 일할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조차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체 자리의 3분의 1이 비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겪고 있는 이 극적인 상황을 보면 1980년대 소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석유에 똑같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를 질식시키는 똑같은 군사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군사 예산의 2.5%만을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이 전장에서 패배하고 군인들을 잃고 돈마저 잃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통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지막 신호가 나타납니다. 3월에 러시아 변호사 일리아 레메줄라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푸틴을 지지하는 것을 그만둔 5가지 이유. 그는 푸틴을 전범이라 했습니다. 레메줄로가 반대파였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겠지만 그는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푸틴의 최대 반대자인 나발리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크렘린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정부에 충실한 옹호자였다. 그리고 비판적인 글 하나로 인해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병원은 소련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기관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들조차 등을 돌리고 그 답이 강제 입원이라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 우크라이나 드론에 너무 과민 반응해서 이제는 자기네 비행기까지 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모스크바 근처에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서 탑승하고 있던 항공 블루거가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공 방어 시스템이 러시아의 주요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 소속 보잉 737 여객기를 드론으로 오인해서 발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러시아가 자국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러시아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렸지만 이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의 붕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이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조용한 군사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어느 군사 강국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로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의 목표는 700만 대를 넘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는 이 나라의 드론 제조업체가 10곳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500곳이 넘습니다. 한 제조업체만 해도 한 달에 2만 대의 광섬유 드론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전자전의 면역입니다. 왜냐하면 무선 신호 대신 물리적인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3월의 수치가 그 영향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한 달 만에 15만 1천 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소위 드론 장벽은 전선에서 최대 40km까지 뻗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아무것도 탐지되고 타격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경제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500달러짜리 FPV 드론 하나가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방어용 드론이 있는데 바로 스팅입니다. 이 드론은 1,300달러에 불과하지만 5만 달러짜리 이란제 드론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 10명만으로 영국 기갑여단 전체를 격파했습니다. 이들은 12시간 만에 17대의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아카데미의 분석가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가 도입됐을 때와 비교했습니다. 그 당시 전차의 발전이 세계를 바꾼 전격전, 즉 번개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2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경우 분석가들은 이러한 혁명이 1, 2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1세기식 전쟁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러시아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전쟁 매뉴얼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군대는 병력을 보충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소모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붕괴되었고 크렘린 자체가 그것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대부분이 모르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미국산이고 텔레그램은 두바이산이며 군인들은 쿠바인, 북한인, 케냐인입니다. 드론 부품들은 중국에서 옵니다. 세계를 상대로 도전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그 강대국도 결국 싸우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러시아는 스스로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자신이 따라갈 수 없는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운 나라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신호 중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분쟁을 지켜보는 분과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